주주들을 배신하고 그 알짜 산업을 통째로 빼서 네. 주주들이 오히려 대규모 손실을 보게 한 네. 이런 사례는 정말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흑역사다. 이거 못 막으면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좀 귀한 분 모시고 심층적으로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LG 엔솔의 물적 분할 이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상장 이슈로 상당히 좀 많은 논란도 있었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야, 이거 국장이 이대로 투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이제 소액 주주들도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나눠주실 분 좀 모셨고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대표이신 김규식 변호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또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 구면이었네요. 네네. 여의도에서 한번 뵀었습니다. 네네. 제가 아마 대략 한 2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슈퍼개미 한 분, 슈퍼개미 한 분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김규식 변호사님을 그때 옆에 계셔서 잠깐 인사를 했었는데 그동안 좀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뵙고 보니 그분이셨네요. 네. 자, 변호사님, 그동안 이 기업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 LG 엔솔 물적 분할 이후에 이제 재상장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런 3프로 TV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유튜브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한 이야기,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는 좀 널리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좀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죠. 한국의 주식시장, 이게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하고 기업 지배구조, 이게 무슨 연관이 그토록 있습니까? 기업 거버넌스라는 게 조직 또는 공동체의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어떤 권한, 책임, 보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합의한 규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법령도 있을 것이고 계약도 있는데 거버넌스가 왜 중요하냐? 주주와 회사 간에 서로 계약을 한 사이라고 봤을 때 주주가 내가 회사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자신의 권리 또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되거든요. 아무도 남의 권리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내 권리를 내가 지키고 내 재산권을 내가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의미 있는 자본 축적을 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신 건가요? 사람들이 상대적 자유와 또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저는 마음가짐으로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가짐도 중요하죠.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헤지펀드의 펀드 매니저로서도 일을 하고 계시던데. 헤지펀드. 그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잘 사는 사람 아니야? 자본시장에서 돈 엄청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을 가지실 텐데요. 운이 좋아서 조금 모았습니다. 조금. 조금. 사실은 LG 엔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이제 기업 가버넌스와 그 다음에 그 주식 투자와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는데 그 사람들이 특히 LG화학 투자자라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제조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터리 사업 부문이 뚝 떼지더니 남의 회사로 넘어가 버리죠. 완전히 딴 회사가 돼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부분에 투자는 못하고 그리고 LG화학의 그 주가는 쭉 빠져서 물려 있는 상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내 잘못이냐, 아니면 제도의 문제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결국 기업 가버넌스 문제하고도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의 물적 분할 그리고 그 이후의 재상장,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포괄적인 거버넌스와 주식 투자의 좀 더 디테일한 이슈들을 일단 접어두고 LG화학이 물적 분할과 동시 상장에 대해서만 따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주의 권리가 4가지를 보통 들거든요. 의결권,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그 회사의 근본적인 경영 전략이나 임원의 보수, 배당 정책 등등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자신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신주 인수권,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배당 청구권, 이렇게 4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해서 100% 자회사를 만들 경우에 모 회사의 주주는 그 배터리 사업 부문에 대해서 의결권을 상실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죠. 일반적으로 자본시장 증시에서 보통주가 우선주에 비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물적 분할해서 알짜 사업 부문이 자회사로 분할되어 나간 순간 그 모회사의 주주의 권리에 한 30에서 50%가 일단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외국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100% 물적 분할을 할 경우는 부실 자산인 경우, 그 모회사 주주들의 주가와 주주 가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 자산을 떼내는 용도, 구조 조정의 용도로 물적 분할을 쓰지, 알짜 자산이나 성장 산업을 떼서 자본 조달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주 권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주주 권리가 그 물적 분할되어 나가는 대상 사업부에 대해서 의결권을 상실한다는 건 법 이론적으로 이거는 어떤 나라든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순간 보통주와 할인주 괴리만큼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주주 가치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짜 자산인 경우는 그런 식으로 100% 물적 분할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통과되지도 않아요.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알짜 자산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LG화학,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한 40% 정도 갖고 나머지 60%는 물적 분할할 때 이미 LG화학의 주주들에게 배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주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커버를 하고 보호를 하는 정책을 동시에 같이 내놔요. 그래야지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는데 한국의 경우는 명백하게 LG화학의 기존 사업 부분을 밸류를 한 45조 정도로 보고 볼 때 배터리 사업 부분이 100조 정도로 거래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존의 사업 부분보다 2배도 더 큰 사업부를 통째로 떼내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른 OECD 국가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붙였는데 찬성이 됐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은 반대를 했지만 대부분의 기관 펀드들이,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찬성했다는 거거든요. 왜 찬성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LG 에너솔루션 같은 공모를 할 때 기관 투자자 우선 배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우선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상장할 때 차익을 볼 수 있다면은 LG화학이 오히려 LG화학이 주가가 내려가면서 하락하는 그 가치 훼손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우선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누리는 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그래서 사실 뭐 좀 뭐를 해줘더라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로서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죠. 공모할 때 우선 배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그런 우선 배정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다 입게 되는 거죠.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 훼손이 일어나는 자본거래의 경우는 합병이나 교환의 경우에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을 입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합병과 교환에서는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돼 입법이 되어 있는데 네. 분할의 경우는 입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대요. 입법의 미비고요. 네. 네. 인적 분할의 경우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매수 청구를 필요가 없는데 네. 물적 분할은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매수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기 권리가 훼손되는 걸 아는 네. 그 주주로서는 네. 자기가 그 가치 훼손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왜 없느냐?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어느 미친 기업이 자기 네. 알짜 자산을 주주 가치 훼손되는 거를 명백하게 알면서도 감행하겠느냐라는 네. 그런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국 시장에서요? 외국의 경우에 그리고 외국에? 한국에서도 네. 네.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전에 이런 알짜 자산을 물적 분할해서 떼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네. 대규모로 네. 있었던 건 이번엔 처음이고 네. 또 작년에 50건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물적 분할, 알짜 자산을 물적 분할 떼내는 게 러쉬를 이루고 있어요. 매주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극명하게 파괴하는 행위이기 네. 때문에 네. 받아들일 수 없고 네.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서 자제토록 좀 네.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네. LG 같은 이런 100조짜리 기업을 물적 분할해서 떼내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래소도 제재를 안 했고 네. 네. 금융위원회도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경우에 LG그룹이 100조짜리도 물적 분할을 하는데 네. 이거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우리가 있어? 못할 게 뭐냐 다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주저하던 사람들도 과감하게 감행을 네. 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냥 러쉬를 이루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된 형국이었고요. 작년 경우에.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이 그만큼 망가지고 이게 간만에 그래도 이제 코로나 폭락 이후에 많이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실망하고 뜨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져서 많아졌죠. 그것도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 경험상으로 제가 98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조금씩 시작했는데 돌아보면은 2001년부터 예. 2003년까지 그때도 붐이 일어나면서 네.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네. 2009년부터 2011년, 12년까지 네. 그때도 새로운 뉴머니가 네. 대거 자본시장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2020년 3월부터 작년 한 여름까지 네. 1,000만 동학 개인 네. 투자자라고 해서 네.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지난 두 번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에 들어왔던 그 자금은 거의 큰 의미 있는 자본 축적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네. 손실을 보고 네. 자포자기해서 나가셨어요. 네. 특히 2009년부터 10년까지 들어온 그 자금의 경우에 2011년, 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코스피가 박스피를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결국은 손절하고 그 박스권의 변동성 장세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네. 계좌가 다 녹아버리고 네, 네. 이렇게 해서 퇴출된 분들이 대부분이죠. 정말 일부의 극소수의 정말 뛰어난 투자자들, 전문 네. 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네. 시민들은 네.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자본 축적을 거의 못했어요. 네. 이거는 진짜 문제다. 근데 이번에 네. 또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하지 않나 아주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 특히 유동성이 넘쳐나는 국면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걸 이제 나도 이참에 한번 돈 벌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건전하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주식으로도 돈 벌 수 있네. 네.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네. 이런 경험을 좀 쌓아서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바람인데. 근데 이번에 그걸 완전히 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2011년부터 뭐 2019년 정도까지 그런 박스피 구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한국 산업 구조가 이제 기존의 그 뭐 웬만한 대기업들이 사실은 경기 순환주여도 한국 경제 자체가 워낙 이제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순환을 그리면서도 성장하는 섹터였고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2010년대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정체 쇠퇴하면서 웬만한 기업에 투자해서 돈 벌더라 이런 구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LG화학, LG엔솔의 사례가 저는 되게 괘씸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한국이 반도체 이후로 정말 새롭게 굉장히 빠르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산업을 발굴해서 키워냈는데 그리고 그 과실을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그 과실을 나눠야 되는데 이 기대를 완전히 이 산산이 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LG엔솔의 사례가 그래서 조금 더 열받더라고요. 그렇죠. LG화학의 주주가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시작한 게 2011년도 정도부터였는데 2011년도부터 한 2020년까지 한 12.3조 정도의 캐펙스를 했어요.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원래 LG화학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LG화학 주주들이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12.6조 정도 되는 투자금 대비해서 의미 있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그 시기에는 전기차 파트가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융성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테슬라조차도 사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견인하고 있고 꽃을 피웠고 이 시장을 사실 열었다 하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조차도 2018년도에 부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논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심심하면 파산한다 그러고 뭐 연일 부도 난다는 기사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그 공장에서 석 달 동안 그냥 천막 치고 거기서 자고 하면서 회사를 일으키고 이런 시절이었던 것처럼 전기차 산업, 배터리 산업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12.6조, 7조 되는 그 자금을 투자한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예요. 주주들이. 그렇다면은 아주 높은 수준의 보상을 기대해도 되고 또 회사는 주주들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그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데 의무가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주주들을 배신하고 그 알짜 산업을 통째로 떼서 주주들이 오히려 대규모 손실을 보게 한 이런 사례는 정말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흑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사실은 2011년도에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했고 2015년도에 현대차 한전 부지를 공시가의 3배에 해당되는 10조를 주고 인수하고 현대건설을 2011년도에 적자투성인 현대건설을 인수했는데 그때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였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주당 지금도 현대건설이 주당 5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한 것은 사실상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순환적인 중후장대 산업이 성장이 정체되면서 주가가 박스피를 그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주주 환원을 하지 않아서 회사에 쌓여 있는 그 배당 가능 이익을 주주들에게 마땅히 공유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 돈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 삼성물산과 삼성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없는 자본 거래를 통해서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현금과 자산을 대주주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서 다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이전을 하는 그런 구조를 한 10년을 한 거예요. 모든 그룹이.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하나는 시클리컬 산업이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산에 유보된 배당 가능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이전하는 구조를 짜고 거래를 한 것. 지금도 2020년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면서 2020년, 2021년 여름까지, 겨울까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현금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정말 엄청난 현금을 벌어서 지금 몇 년치를 다 한꺼번에 벌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주들이 견디고 고통을 인내한 대가를 주주들에게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투자 계약의 계약성 의무고. 만약에 근데 또 2011년, 12년처럼 대주주들이 토실토실
살이 찐 그 산에 유보된 현금과 자산들을 또 어떤 거래 구조를 짜서 대주주에게 이전을 하려는 구조를 또 짠다면은 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박스피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뭐 우려가 있죠,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매크로적으로도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 더 증폭되는 거예요. 더 원래 매크로적으로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에 오면은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이제 변동성이 장렬이 되는데 그걸 배당을 통해서 네. 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 변동성을 완화하고 네. 주가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커버해주는 커버를 해줘야 되는 네. 게 회사 주주에 대한 의무예요. 네. 네. 뭐 주주가 주가가 변동성 장렬하면서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고 알아서 하는 네. 거고 뭐 네. 나는 회사에 대한 신경 쓰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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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사와 주주 간에는 투자 계약이라는 걸 체결했고 네. 주주는 자본을 공급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네. 지금도 위험 부담이라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어떤 회사에 문제가 터졌을 때 선순위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사람들 정해진 리스크를 다 부담하고 남은 나머지 리스크는 주주가 다 떠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본 손실이라는 네.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네. 그 주주가 그런 이행을 하고 회사 이사는 자본을 잘 운용해서 선순위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해진 몫을 다 떼주고 네. 남은 거는 지분 비율대로 주주에게 공유한다. 이것이 투자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뭐 어느 나라의 재무 이론이나 교과서에 다 이렇게 쓰여 있고 네. 자본시장이 그러한 신뢰 위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현금만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구조를 짠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대주주에게 네. 지배력 확대하는 쪽으로 옮길 수 네. 있을까? 이런 구조를 끊임없이 짜고 네.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OECD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엔론 사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산에 유보된 자금을 대주주가 또는 경영진이 전용하고 싶은 욕망들은 인지상정이고 다 있다는 거죠. 네. 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뭐가 다르냐? 한국은 주주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주주를 배신하고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네. 그것을 지킬 법적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가장 나라들은. 큰 차이겠죠. 그게 큰 차이. 네. 그게 차이고 네. 사람 다 똑같고 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네. 이용할 수 있는 극한까지 이용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처럼 주주 권리가 훼손됐을 때 그것을 지키고 배신 행위를 한 그 이사들에게 가혹한 응징을 해서 파산을 시키고 네. 감옥에 보내고 네.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면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고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게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품위를 지킨 기업인과 네. 이사회가 역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네. 그걸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주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은 기업인들조차도 네. 그러한 실질적으로 불법인 그런 위법인 배신 행위를 하고 싶은 또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 12년도에 했던 그 행위들을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토실토실 살이 찌니까 이제 2021년도부터 물적 분할 막 러시하고 올해 이제 제가 잘 보고 있어요. 무슨 구조를 짜서 살찐 돼지들을 어떻게 빼가는 건가, 어떻게 빼가려고 하는가를 제가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 못 막으면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진짜. 그만큼 좀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 또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재벌 개혁 이야기도 해왔는데 왜 이게 안 고쳐지고 여전히 더 큰 문제로 이렇게 계속 불거지게 되는 건가요?